시험을 좀 보시고 좀 체감이 되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가 이제 남은 2달 동안에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지 볼 건데, 자, 일단은 내신이라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을 잘 보려면 일단 학교별로 부교재 같은 게 주어질 거예요. 학교별로 부교재라든가 선생님들이 주시는 프린트 뭐 등등의 뭐 교과서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의 교과서나 프린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부교재 정해진 학교 손 들어봐. 부교재 내리시고. 화성부 뭐야? 마플 교과서야? 예. 민호는 올림포스야? 고난도? 그래요? 자, 그래서 학교별 부교재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시냐면 요새 요 부교재와 연계율,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자체는 쉬운 편은 아닙니다. 알겠나요? 근데 요 시험지를 찬찬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 화성고 시험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마플 교과서였거든? 그러니까 마플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거의 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게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냥 보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아니라 바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내신 공부의 핵심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이거를 5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어서 100점 가까운 점수가 나오면 진짜 잘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알겠니? 시간 내에 푸는 거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3월이죠. 3월 1주차인데 3월부터 지금 하셔야 되는 게 가장 먼저 학교 부교재를 그냥 푸세요. 알겠나요? 학교 부교재가 정해져 있는 학교들은 푸시는데 요 부교재가 몇 번은 돌려야 되냐면 시험 볼 때까지 최소한 4번은 풀어야 돼요. 거의 외우실 때까지. 알겠니?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진 부교재는 내가 중간고사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 4번은 반복해서 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4번을 풀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잘 봐. 처음에 회독을 돌리실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푸세요. 모든 문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돌리실 때도 모든 문제를 다 풉니다. 모든 문제를 다 푸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X를 칠하는 거야. 웬만하면 그리고 노트에 풀어. 알겠니? 책에다가 직접 풀지 마시고 노트에다 푸세요. 노트에다 푸시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를 해. 그 문제 위에다가. 그런 다음에 2바퀴를 돌렸는데 2번 연속으로 맞았어. 그럼 세 번째 회독을 돌리실 때는 이런 식이 있겠죠.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리고 아니면은 2번 다 틀리고 이런 애들. 그래, 이런 애들만 푸시는 거야. 세 번째 회독을 할 때는. 오케이? 알겠니? 그래서 세 번째까지 풀었을 때 동그라미가 2개 이상이 된다. 3번 중에 내가 2번은 풀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마지막 4번째 반복할 때는 안 돌리셔도 돼요. 그럼 4번째 문제는 여기 3번째까지 풀었을 때 2번 이상 틀린 문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일단 기본 베이스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3월 달부터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서 중간고사 때까지 하셔야 돼. 알았니? 오케이. 요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좀 하는데, 자, 나는 오답 노트라는 것을 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오답노트는요,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네. 오답노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뭐 인수분해 문제 좀 많이 나왔죠, 여기서. 그럼 인수분해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 문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는 노트가 좋아요. 오답의 문제보다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같은 거 그냥 그 연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줄 노트, 스프링 노트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것 중에 문제를 적으실 필요는 없어. 문제를 적으실 필요는 없고, 교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플 교과서다. 그럼 마플 교과서에 뭐 페이지 몇 쪽에 몇 번 문제, 요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이제 아이디어 노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좀 단축이 되거든. 알겠니?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는 습관을 하시고, 오답 노트 자체는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작성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작성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요런 문제는 요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뭐 쌤 교재에다가도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당부를 드릴 말씀이 기본 문제. 요것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거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기본 문제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50분이라는 시험 안에서 기본 문제를 가지고 막 시간을 잡아먹는다. 계산이 막 복잡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고득점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문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문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까지 연습이 되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마다 뭘 뽑아 드릴 거냐면 시너지라는 그 교재 있죠? 네, 시너지 프린트를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연습을 하세요. 이건 평소에. 알겠니? 그래서 기본적인 숙제가, 이거는 이제 기본 문제 연습하는 거고, 알겠지? 니네가 혼자서 계속 일주일 동안 그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유형별로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 특히나 지금 이제 중간고사 범위 같은 경우가 연산 쪽이 많거든. 제목 자체도 다항식의 연산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좀 빠르게 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너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드리는 게, 주간지는 다음 주부터 드릴 건데,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얘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 해오시는 거, 교재나 예습이랑 복습 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도 있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다항식이라는 단원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항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많으면 30문제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워크북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업의 한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되는 게 예습이야. 자, 예습인데, 예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의 문제를 내가 뭐 1번부터 45번까지 풀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니네가 풀었어. 그리고 채점을 막 했어. 그 채점을 했는데 답을 막 보면서, 해설지를 보면서 니네가 막 정리를 다 해. 그러면 걔는 예습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건 예습이 아니야. 그런 거를 우리는 독학이라고 해요. 알겠니? 그건 독학이야.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쌤이 예습과제를 내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고 채점만 하고 끝. 알겠니? 현영아,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자, 풀고 채점하고 끝. 가져오면 돼, 그냥. 알겠니? 그러면은 그리고 그건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예습하고 나서 쌤이 아까 얘기했죠. 쌤한테 개인톡으로 목요일까지, 목요일 밤까지 궁금한 문제나 조금 어려운 문제
요거에 번호를 찍어서 보내시라고. 알겠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습을 하죠. 그럼 예습을 하고 와서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수업 들은 거 가지고 다시 뭐 해야 돼?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수업은 다 녹화를 할 거기 때문에 복습 영상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날 그 주에 들었던 영상 같은 경우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링크를 올려 놓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 이 문제 내가 선생님이 수업하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잘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뭘 해줄 거냐면 수업 나간 부분 있죠. 수업 나간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새 걸 드릴 거야. 새 거. 알겠니? 새 거를 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교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번에 진도를 나갔다 수업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새로 프린트를 해드릴 거라고. 다시 풀어보란 얘기야. 알겠니? 근데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재에다 하시고 요 교재에다가 수업 교재에다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다시 풀어보실 때는 세 문제에다 풀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필기 다 되어 있는 거면은 그냥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거였지 이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새로운 프린트를 다시 풀어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 그지? 그럼 복습을 하고 새로 풀어보는 건 언제쯤 풀어보냐면 적어도 수요일 지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지나고 나서 그냥 다음날 바로 풀면 기억나요. 알겠죠? 다음날 바로 풀면 기억이 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그 이전 주에 나갔던 진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결론은 첫 번째, 학교에서 주는 학교 수업 시간에 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학교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슬쩍슬쩍 얘기를 하시는 게 있단 말이야. 뭐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린트나 부교재 요게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고 얘네들은 거의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아예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오케이.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어렵게 느껴요. 알겠나요? 근데 실수 이게 치명적이죠.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시간 부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마다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연습을 할 거야. 첨삭 시간에. 알겠니? 그래서 50분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시험 보실 때도 50분을 딱 재고 풀 건데 그 50분 재고 나서 넘어갔지. 그럼 넘어가면 일단 채점을 하는데 내가 이제 아예 손도 못 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 부족으로. 오케이? 그럼 시간 부족으로 손도 못 댄 문제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시간 부족이라고. 알겠죠? 시간 부족이라고 써놓으시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시간이 생각보다 모자라네 이런 거 자꾸 경험치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그래봤자 얘들아 8주밖에 안 남았다. 4월 말까지. 알겠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몇 번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잡고 거기에다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건데 우리가 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외울 수가 없어요. 뭐 운 좋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 거의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형태가 나왔다. 학교 시험에. 그럼 좋지. 그럼 땡큐인데 그거는 너무 요행이잖아. 그죠? 너무 요행을 바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요런 내용의
문제는 정확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강조를 할 거니까 필기하실 때 잘 정리해 두시고. 알겠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성고 시험지를 잠깐 풀어볼게요. 몇 문제를. 자, 이게 이제 8번부터 볼게요. 자, 8번 문제부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험을 풀어가는지를 보여줄게. 이론적인 설명은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자, 8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세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돼 있고 가조건에서 x랑 y랑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럼 거기서 말하는 적어도 하나는 3이라는 거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3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됐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아, 첫 번째 x라는 것을 그냥 3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x를 3이라고 놓으세요. 셋 중에 하나가 3이니까. 그러면 x를 3이라고 놓고 문제의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그럼 대입을 하시면은 자 3이 되고요. 곱하기 3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다 대입하시면 3y 그 다음에 이쪽에 써진 식이 2yz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6z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디요? 아 2z네요. 네. 자, 요렇게까지. 그럼 잘 봐. 되게 재미난 게 생겨. 9가 되고요. 3i가 되고요. 6z가 돼요. 그리고 얘도 3i가 되고요. 2yz가 되고요. 6z가 돼요. 그랬더니 뭐가 돼? 이렇게가 다 지워져요. 그죠? 싹 다 지워진다. 됐니? 그러면은 뭐가 남아? 2yz가 뭐예요? 9다. 따라서 yz는 얼마라는 게 나와? 2분의 9라는 게 나오지. 됐니? 근데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20 곱하기 x 곱하기 yz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2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9 하시면 270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선생님 x가 3이 아니고 다른 게 3일 수도 있잖아요. 해보세요. 알겠니? 해봐. 나머지를 또 한 번 해봐. y를 3이라고 놓고 해보고 2z를 3이라고 놓고 해봐. 그래도 다 똑같이 270이 나와요. 아시겠죠? 됐니? 이게 이제 실전적으로 갈 때 요 판단의 근거가 그럼 뭐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x나 y나 2z 중에 하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식을 다 정리해가지고 예쁘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넣어보는 거야. 알겠니?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x라는 게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3이라고 놓고 셋 중에 하나가 3이니까 3이라고 놓고 대입해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답이 나왔는데 보기에 270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죠. 찝찝하면 한 번 더 해봐. y라는 거. 알겠니? 그럼 봐. 요거 문제 푸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해놓고 그냥 답 270이라고 체크하고 가면 실제 풀이 시간 어느 정도 돼? 1분도 안 걸려요. 1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죠? 이거를 이제 식을 다 예쁘게 막 정리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야. 이런 실전적으로 푸는 것도 제가 좀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11번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추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들어는 봤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 추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자, 내가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은 수능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까지의 추론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게. 추론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조건식이 여러 개가 줄 거야. 함수 추론은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각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모두겠죠. 모두 만족시키는 후보들을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잘 봐.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애가 한 두세 개가 생겨. 그 다음에 나조건까지 만족시키는 애가 또 한 두 개가 남아.
그리고 마지막에 다조건을 만족시키는 애가 완벽하게 하나로 정리가 돼. 이게 추론이야.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왜 시상식 같은 거 보시죠? 연말 같은데 음악 시상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뭐 올해의 아티스트상 이래가지고 후보들 착 나오지. 그 후보들 중에서 상을 받는 애는 몇 명이야? 보통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추론이에요. 알겠니? 뭐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명탐정 코난 생각하시면 돼요. 용의자 후보들이 몇 명이 있어. 그 용의자 후보들 중에서 증거들을 찾는 거야. 그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네가 범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게 딱 적용이 되는 게 11번 같은 문제 스타일인데 잘 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2차 함수야.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뭘 준 거야? 정의역을 준 거야. 그지? 정의역을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봤더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2-x와 f2 플러스 x가 같다 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식이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가조건이 무슨 말이지? 이게 된단 말이야. 자, 임의라는 말은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임의라는 말은요. 수학에서 모든 이에요. 수학에서의 임의라는 말은 랜덤이 아니라 모든이야.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와 f2 플러스 x가 같다인데 그 식의 의미가 바로 뭔지를 개념에서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f2-x가 f2 플러스 x와 같다는 게 뭔지 몰라. 그럼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근데 얘가 뭐냐면 x는 이 대칭이에요. x는 이 대칭. 그러면 여기서 생각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잘 봐. 가조건에서 뭘 준 거냐? x는 이 대칭이라는 걸 준 거예요. 우리가 편한 말로 바꾸면 x는 이 대칭이라는 걸 준 건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요건 생각. 잘 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2차 함수라는 애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모든 2차 함수는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선대칭이죠. 그지? 그러니까 대칭축이라는 것을 가조건에서 준 거야. 자, 그럼 잘 봐. 후보를 추려낸다고 그랬잖아. 가조건을 읽었을 때 우리가 요걸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가 남냐면 2개가 남아. 그럼 그게 후보들이 된다는 거지. 어떻게 2개가 남냐? 하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경우. 요거. 요렇게 2개가 남는데 문제에서는 1 보다 크거나 같은 쪽. 요 부분만 따진다고 그랬고 얘도 1 보다 크거나 같은 쪽. 요 부분만 따진다고 한 거야. 요까지가 가조건 해석한 거야. 알겠니? 이게 추론의 기본이라고. 어떤 문제가 나오던 간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야. 가에서 만족하는 게 몇 가지지? 후보가 뭐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나조건 갑니다. 방정식 fx는 c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밑줄. 자,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되냐면 잘 보세요. fx라는 게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함수야. 얘도. 무슨 함수냐면 이렇게 2개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에 써진 거는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자리에 써진 건 뭐야? 상수 함수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 단원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배우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뭐와 똑같다고 배우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응된다. 즉 실근과 교점을 같다는 걸 개념에서 배워요. 그걸 끌고 오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럼 이 문제는 fx는 c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말을 2차 함수랑 c라는 어떤 상수가 만나는 교점이 2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이해됐어?
그게 개념이 탄탄한 거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개념이 탄탄하면 쌤이 지금 개념 보면서 설명하나요? 그렇지 않죠. 개념이 탄탄하다는 말은요. 문제를 봤을 때 니네가 배웠던 거를 잘 끌고 올 수 있는 게 개념이 탄탄하다는 거야. 알겠니? 무슨 개념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서 내가 설명하면서 마플 교과서 막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자, 이차함수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니네가 지루하지. 왜? 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들었을 땐 알아. 쌤이 설명을 하잖아. 그럼 들었을 땐 안다고. 근데 니네가 문제를 풀 때 그걸 뽑아내질 못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계속 시험 대비를 할 때 강조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제 니네가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다시 개념 설명을 쭉 해줄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를 봤을 때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여기에 매칭이 되는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구나를 내가 자꾸 얘기할 거라고. 그게 잘 되면 수학 문제가 잘 풀리는 거야. 알겠니?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1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결국 고3 수능 볼 때까지 닦아야 될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흔히 말하는 고인물이 되잖아. 그러면 이 문제 딱 봤을 때 잘 계산하기 귀찮은데 답이 되는 상황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답을 찾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대부분 맞아. 그 정도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 언제? 수능 볼 때까지. 알겠니?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막 처음부터 논리에 입각해서 쫙 푸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논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잖아. 그럼 딱 봤을 때 이 문제 처음 보는 문제여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이거 좀 넘기고 이렇게 묶어볼까? 이런 식의 형태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방정식의 실근은 뭐와 같아요? 교점의 개수와 같아요. 그죠? 교점과 같습니다. 그럼 이걸 봐봐. 이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가 있는데 나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C의 최소값은 1이래. 자, 최소값 동그라미 치고요. 자, 최소값을 봅시다. 최소값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 잘 봐. 얘들아.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죠? 자, 최대와 최소는 몇 개만 존재하나요? 네? 최대와 최소는 몇 개만 존재하나요?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들 최상급이라고 할 때 단수 취급해요? 복수 취급해요? 더 베스트 is야? 더 베스트 are야? is라고 하잖아. 수학도 똑같은 거야. 알겠니? 수학에서의 최대는 그 함수에서 하나만 있어야 돼. 최소도 하나만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값이 명확해야 돼. 그게 최대 최소의 의미거든. 그러면 잘 봐.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요 그림에서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C의 최소값이 1이라고 딱 확정이 돼 있잖아.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두 개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두 개가 생기거든. 그럼 얘가 1이면 여기 두 개가 생겨. 근데 이 밑에도 생겨 안 생겨?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얘가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뭐가 생기냐? 여기가 생기는데 요 점이 뭐야? 하나만 만족해요.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거야?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자, C의 최소값은 1이라고 그랬는데 그 C의 최소값이 1이라고 딱 고정을 시켰을 때 실근이 하나만 생기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1이 어디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라고 최소값은. 최소값은요 명확하게 한 지점으로 딱 고정이 되는 게 최소예요. 되나요?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얘가 1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딱 두 개가 생겨. 근데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밑으로 내려가면 실근이 생겨 안 생겨? 하나밖에 안 생겨요.
왜? 요쪽은 따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요 노란색 부분만 해당이 되니까. 그럼 요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실근이 계속 몇 개인 거야? 하나만 생기는 거지. 아, 그럼 실근이 2개가 되도록 하는 C의 최소값은 정확히 뭐가 되는 거야?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요 지점. 됐어요? 그래서 나조건에서 뽑아낸 게 결국 뭐가 되냐면 F1이라는 것이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 결론을 뽑아낸 거야. 그래서 2가지 후보 중에 몇 가지를 찾은 거야? 1가지를 찾은 거예요. 이제 결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다조건은 뭐야? 함수값 조건 좋지. 그러면 결국 종합을 시켜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대칭축이 얼마다? 2라는 거. 두 번째, F1이 1이라는 거. 세 번째, F4가 뭐였죠?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자, 요 감각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차 함수의 미지수를 잡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추론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잘 봐.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미정계수가 3개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잘 봐. 원칙이야. 이거는 어떤 식을 생각하던 간에 미정계수가 3개가 있지. 그지?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만큼 나는 뭘 뽑아내야 되냐면 등식의 개수를 뽑아내야 돼요. 즉 미지수가 3개가 있잖아. 그러면 미지수가 3개가 있으면 등식도 3개가 나와야 답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원칙이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봐봐. 대칭축이 2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라는 거, 이거라는 거. 등식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죠. 그럼 이거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식을 이렇게 세우진 않겠죠. 우리가 어떻게 세우면 돼요? 대칭축이 2라는 걸 아니까 y는 a의 x-2의 제곱이고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a값 b값 나온다는 거지.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쌤이 요 문제를 뭐 중요하다고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설명한 건 추론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고, 추론은 늘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추론이라는 건 언제든지 고난도로 나오는 유형이에요. 함수가 됐건 아니면 다항식이 됐건 뭐 나머지 정리가 됐건 어쨌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논리적인 근거나 순서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한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야. 아, 요렇게 가는 거구나. 그럼 이런 부분을 연습하시고 체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도 잠깐 해석을 해볼게요. 자, 12번을 여러분들이 이걸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예요 라고 보셨으면 뭐 그렇게 볼만한 충분한 근거는 되죠. 왜냐면은 3개 더한 거 제곱한 거 세제곱 더한 게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근데 먼 길을 돌아가게 돼요. 4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를 막 통분을 해서 x 4제곱, y 4제곱, z 4제곱분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 그러면은 너무 먼 길을 돌아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렇게 좀 봐볼게. 잘 봐. 자, 세, 수액, 합. 그 다음에 세, 수 중에서 2개의 곱의 합. 한글로 쭉 풀어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수의 곱. 이거 세 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얘를 뭘로 해석하냐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아니라요. 얘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해져요. 그러면
이 판단의 기본 근거는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이라는 것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3이라는 것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있지. 그지? 이 세 개를 적당히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묶어내면, 잘 만들어내면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쓰셔야 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세수의 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x랑 y랑 z인 거야. 그럼 요거 세 개를 더하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됐어? 1이라고 나와 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쓸 수 있죠. xy, yz, zx. 자, 요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두 개를 곱한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두 개를 곱한 거는 연립 잘 하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나옵니다. 세수의 곱이 나오면 x랑 y랑 z죠. 요 세 개를 곱한 거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이 1이잖아. 그럼 걔가 공식이 뭐냐면 뒤에 마이너스 3xyz가 붙죠? 걔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 공식 있죠? 그것도 공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한번 써줄게.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 3xyz는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제곱 마이너스 xy yz zx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 알죠? 이것도 안 해? 얘 알아 몰라? 안 해? 얘는 위에서 구했잖아. 다 안 해. 누구만 남아? 얘만 딴 거지. 그지? 그럼 이거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았잖아.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해석할 때, 그럼 이거 갖다가 4제곱에 그것도 그냥 역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주지? 해서 다양한 풀이가 나와요. 이거를 시켜보면 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다가 또 전체 제곱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푼단 말이야.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보자고.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얘네들을 뭘로 보자고? 3차로 보자고. 그래서 잘 봐. 최고차 함계수 그냥 1이라고 잡으세요. a 세제곱이고요. 잘 봐. 그런 다음에 요 세수의 합은 뭐의 개수와 같냐면 2차 항의 개수와 같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그지? 그럼 얘가 2차 항의 개수니까 얘를 뭘로 보면 돼?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보면 되지. 됐니? 근거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뭐야? 1차 항의 개수인데 부호 그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은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요.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그래서 뭘로 봐?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놓고 얘를 뭘로 보면 되는 거야? x랑 y랑 z가 세 근인 3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물론 여기까지 구해놓고 4제곱 곱셈 공식으로 그대로 쭉 이어서 풀어도 돼. 그래도 답이 나와. 알겠지? 여기까지 찾아놓고 나서.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고, 요거는 좀 확신이 뭐냐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장 기본 형태잖아요. 가장 기본 형태. 그지?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니까 제로 나오잖아. 그럼 인수정리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인수정리해가지고 조립제법 쓰시면 뭐가 나오냐면 a 마이너스 1 하고요. 곱하기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3차 방정식의 세 근 a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1, 그 다음에 또 하나도 1,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1이 2개, 마이너스 1이 하나.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 세 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x, y, z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구조는 뭐였어? x 4제곱분의 1 더하기 y 4제곱분의 1 더하기 z 4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뭐가 돼? 1, 1, 1인데 어차피 짝수 제곱이죠? 따라서 정답 얼마? 3이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 정답이 3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순하게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곱셈공식 변형으로 보셔도 답은 나올 거예요. 단 계산이 좀 복잡하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겠지? 요게 잘 헷갈리면 요거 생각하면 돼. 공부하실 때는 이런 구조죠. 이 구조죠. 그죠? 이 구조를 전개한 게 이거예요. 요거 대입한 게. 됐습니까? 같이 보셔야 돼. 알았어? 네, 정리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문제부터 이어서 갈게요. 설명드리냐면 얘는 어렵진 않은데 부교재 연계야. 마플에 똑같이 있거든. 마플 교과서에. 그러니까 부교재 연계가 되어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이게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짜잘한 계산은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13번에서 보시면은 자, 문제에서 이차함수 두 개가 있고 정사각형이라고 돼 있어. 그럼 정사각형만 쌤이 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정사각형 있죠. 그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가 이제 A예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인데 얘가 P, Q거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AB의 길이, 요 길이가 이제 2분의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A라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잡히냐면 왼쪽으로 오고 위로 올라가니까 P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Q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좌표가 잡히죠. 왼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지? 그런데 얘는 어디 위의 점이냐면 얘는 Y는 X제곱 위의 점이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2분의 1 X제곱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잡히죠? 점들이. 그죠? 그러니까 식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Q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얘가 X제곱이니까요. P 플러스 P 빼기 2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Q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그 다음에 P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하시면은 2분의 1 P제곱을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P에 대한 무슨 식이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지? 근데 근해 공식 써야 돼. 얘는. 알겠니? 그래서 근해 공식 써주시면 되고요. 막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요렇게 나와요. 2P제곱 마이너스 12P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다. 요렇게까지 나오니까 요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P값 찾으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대입하는데 우리가 EQ 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EQ니까 그냥 2 곱해가지고 P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Q가 P 제곱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P 값 구한 다음에 그거 제곱한 거가 EQ니까 P 구하고 6배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한 걸 빼주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됐니? 그래서 문제 정답이 3번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교재 문제 딱 보잖아요. 그럼 바로 빠르게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시간 단축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14번 같은 경우도 해볼게요. 14번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풀 수가 있거든. 잘 봐. 우리가 나머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렇게 가야 돼. 14번에서는 fx가 만약에 fx를 4차식으로 나누잖아. 4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3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된다. 이게 기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뭐냐면 잘 봐. 맨 끝에 fx를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 문제의 기본 원칙은요.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이용해야 돼요. 항등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법을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걸 배울 거고 하나는 수치대입법을 배우죠. 근데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보통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게 더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의 트렌드는 뭐냐면 숫자 대입하는 게 너무 쉽다 이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이라는 기본 정의, 즉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는 요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때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계수비교법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차수 비교부터 하는 거야. 계수 비교하기 전에. 아, 얘가 몇 차인가? 왼쪽은 몇 차고 오른쪽은 몇 차지? 그럼 요거 똑같이 차수 맞춰주려면 식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조금 빨리 풀립니다. 자, 그렇게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정리를 하시면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fx죠. 자, fx라는 함수가 얘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qx q1x라고 하고 얘가 나머지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몫을 gx라고 했거든. 자, 그래서 gx라는 것을 잡고요. gx가 요거랑 똑같겠죠. 그러면은 얘가 x-1로 나눴으니까 x-1이 될 거고 곱하기 q2x라고 그냥 편하게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f-1이 뭐냐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식 하나 세워주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세 가지를 다 찾은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gx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뭐 하면 되냐?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그대로 대입을 하는데 자, 여기 잘 봐. 얘가 지금 몇 차식이야? 2차식이란 말이야. 그지? 얘가 2차식이라서 나머지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대입해서 내가 정리를 해보잖아.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여기 봐. 자, fx라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정리가 되고 곱하기 자, 얘가 x-1과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q2x가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어떻게 써지냐면 요 2라는 애와 얘가 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뒤로 보내주시게 되면 되고 자, 여기에 써지는 게 바로 2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바로 식 정리가 완성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요런 상황에서 자, 가볼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요걸로 나눈 거고 그러면은 몫은 뭔지 모르겠다 해서 q3x 놓고 그 다음에 rx라고 이렇게 놓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 나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나누는 식, 요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냐면 4차란 말이야. 그럼 나누는 식이 4차기 때문에 요 식은 몇 차 이하가 되는 거야? 3차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fx가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fx가 이렇게도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요 나누는 식의 구조를 봤더니 요만큼이 그대로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 그죠? 왜냐면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인수가 이 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 그럼 균형을 맞춰볼게. 잘 봐. 자, 여기가 몇 차야? 3차야. 여기가 3차야? 그러면은 여기가 몇 차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근데 여기 4차거든? 그러면 여기가 몇 차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근데 얘랑 얘도 차수가 몇 차 차이 날 거야? 1차만큼 차이 날 거야. 즉 얘가 하나가 늘었지. 그지? 얘가 하나가 늘었으니까 얘는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도 몇 차가 된 거야? 한 차수가 는 거야. 그럼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자, rx라는 애가요. 요 rx라는 애가 3차잖아요, 지금. 그죠? 얘가 3차야. 그러면 얘도 몇 차야? 3차죠?
그러니까 얘를 뭘 갖고 있을 거야? 나머지가 저만큼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라고. 형태를 만들어주면. 그러고 나서 남은 애들을 뽑아내야겠지. 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야. 나머지만 내가 뽑아내서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여기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 얘가. 그러면은 여기에도 얘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묶이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1 이렇게 3차를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요만큼이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라고 요거는 요 식에 포함되는 요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3차야 왼쪽이. 근데 지금 오른쪽 식의 구조도 최고차항이 몇 차야? 3차야. 그럼 몫은 뭐가 돼야 돼? 상수가 돼야겠지. 그래야 균형이 맞을 테니까. 됐어? 근데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 R1이에요. R1. 야, R1이면 뭐 어떻게 돼? 이거 지워지래. 얘네. 답 얼마? 11.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이해됐나요? 이게 막 뭐 복잡하게 뭐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갖다가 균형 맞춰가면서 이 식이랑 똑같은 구조가 돼야 되고 이미 요 인수가 여기도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얘가 3차니까 요 식 같은 경우도 얘로 나눈 나머지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인수로 갖고 있는 묶인 형태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오히려 그래서 13, 14가 쉬웠어요. 작년에.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가 훨씬 쉬웠고 오히려 앞에가 11, 12, 뭐 10, 11, 12 이쪽이 좀 어려웠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보시면은 서술형이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많이 틀렸는데 자 17번, 18번을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범위에서의 의외의 복병이 곱셈공식의 인수분해예요. 네. 되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형태나 곱셈공식 나오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도 미스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틀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돼.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쉽다고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자 가볼게요. 17번이랑 18번인데 왜 얘네들을 묶어서 설명을 하냐면 둘 다 푸는 로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자 17번 봐봐. 17번은 단순 인수분해 문제거든. 그럼 단순 인수분해 문제인데 전부 문자로 돼 있고요. 여러 문자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18번도 볼게요. 18번도요. y제곱 뭐 z, yz제곱 뭐 z제곱 x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얘도 뭐야? 여러 문자가 포함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자 볼게. 17번이 됐건 18번이 됐건 둘 다 여러 문자가 포함된 식이죠. 자 그럼 여러 문자가 포함된 식은 우리가 무조건 뭘로 정리하냐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배웠어요.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은 여러 개의 문자가 있을 때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라고 배우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조건은 들어가지. 잘 봐. 여기에서 뭘 비교해? 최고차 차수를 비교해요. 최고차 차수를 비교하는데 여러 개의 문자가 차수가 같다면 전부 같다면 이때는 그냥 아무 문자나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차수가 다르다면 그때는 무조건 뭘로 하자?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하자. 그래서 17번도 그렇고 18번도 그렇고 둘 다 요 인수분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조금 복잡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17번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18번은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7번을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최고차항의 차수가 다 어떻게 되냐면 전부 3차로 동일하죠. 그죠? 자, 전부 3차로 동일하니까 얘를 세제곱으로 묶을게요. 자, a 세제곱부터 갑니다. 자, 그럼 a 세제곱이면 얘는 a가 3개 있는 거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a 세제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이 있고 거기에 b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갈 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항 보세요. 세 번째 항 보세요. 거기서도 a가 세제곱짜리가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되네.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곱이 나오는 형태 봅시다. a제곱. 자, a제곱이 있는 형태를 보면 앞에 항에 없고요. 두 번째 항도 없고요. 세 번째 항에만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c 세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a제곱이. 됐니? 첫 번째 항에 있나요? 잠깐만. 아, b세제곱이 있군요. 아이고, 걔를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b세제곱이죠. 앞에 거. 자, 그 다음에 1차 항 가보겠습니다. 1차 항이 있나? 그럼 앞에는 2차 상수, 2차, 1차니까 3차 항밖에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도 없네요. 제곱 1차 항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그죠? A의 1차 항은 없어. 그럼 나머지 상수항 써볼게. A가 하나도 없는 거. 자, A가 하나도 없는 거 써보시면 가운데 거죠. 그럼 가운데 거 쓰시면 B제곱, C제곱 될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C-B라고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형태가 되겠네. 되니? C-B라고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묶을까 생각해보면 B를 좀 플러스로 바꿀게요. B를. 알겠나요? B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보시면 되겠지? 요것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도 B를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로 다 묶어내 볼게요. B-C예요.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남는 거 써볼게. 남는 거. 마이너스 묶어냈고 B-C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B 플러스 C 곱하기 A 세제곱 이렇게 남죠. 그죠? B 플러스 C A 세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는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로 묶어냈잖아요. 얘도.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여기 뭐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제곱 뒤에다 쓸게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가 a제곱 이렇게 남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b-c 빠졌고 그러면은 b제곱 c제곱 이렇게 남는 형태까지가 되는 거지. 이게 일단은 공통인수 묶어낸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게 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얘가 인수분해가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을 보셨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식의 형태를 보자. 자, 식의 형태 3차지. 얘 3차야. 맞아? 얘 3차인데 요 3차를 푸실 때 3차고 2차고 상수항이야. 뭐가 없어? 1차항이 없네? 그죠? 공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단 공식이 없어요. 그러면 공식이 없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인수정리. 그치? 자, 이게 로직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인수분해를 할 때,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첫 번째 로직은 공식 쓸 수 있냐? 공식 쓸 수 없냐? 공식 쓸 수 있으면 공식 써라. 이건 완료. 공식 쓸 수 없어.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개로 나눠. 특이한 모양이냐,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냐. 그럼 특이한 모양은 이런 것도 있었죠. 개수가 대칭인 거. 아니면 뭐 보기차식. 이런 애들. 그지? 그 다음에 여러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건데 이미 내림차순 정리 끝났단 말이야. 이미 끝났어요. 내림차순은. 그러면 특이한 거면 거기에 맞춰서 푸는 방법이 정해 있으니까 이거 푸시면 돼요. 우리 다 방법 배웠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경우잖아.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뭐야?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세 가지 후보 중에 하나라고. 공식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공식을 못 쓰더라도 우리가 배웠던 특이한 모양이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인수정리인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인수정리 쓰자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 확신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정리되어 있을 때 인수정리 쓰는 방법은요. 최고차항 지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라는 식 있죠. 요거. A라는 걸 X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A라는 걸 X라는 문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뭘 대입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잖아. 그럼 지워야 될 거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봐. B A 세제곱이거든. 제일 큰 거 비교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이고 여기가 A제곱이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워지냐면 A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최고차항을 지울 수 있는 거. 최고차항을 지울 수 있는 문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A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B 4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B 4제곱이 돼서 지워진다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자, A 자리에 B를 다 지워 넣어볼게. 그럼 여기 B 4제곱 되고요. 얘 B로 바꾼 거야. 이렇게 B로. 그럼 B라고 바꾸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플러스 B 세제곱 C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가 B로 바뀐 거죠. 자 B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시면 B 4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 해보시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 C 더하 빼기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고 뒤에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다 지워지네. 끝. 이렇게. 됐나요? 다 지워지는구나. 아 그러면 얘는 뭘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A가 B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죠. 즉 A-B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A와 B가 같아질 때 이만큼의 식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식이 제로가 되니까 따라서 뭘 인수로 가죠? A-B라는 것을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인수정리 쓰세요. 계수 뽑아서.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 쓰시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B 플러스 C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제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A 대신에 B를 대입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립제법은 쓰시면 되죠. B 플러스 C 될 거고요. 요거 곱하시면은 이렇게 곱하시면 B제곱 더하기 BC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C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BC 제곱이 되는데 맞죠? 마이너스 BC 제곱이 되는데 여기가 그대로 마이너스 BC 제곱이 될 거고 요거 하시면은 B제곱 C제곱이 나오죠.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그래서 제로.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B까지 뺀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남았냐면 이제 요 안에가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제곱이 남았으니까 요거 X자 공식만 써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네. 오케이. 계산 좀 마무리 해보시고 좀 복잡하죠. 복잡한 식인데 여기에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인수 정리까지 써줘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건 요 확신. 무조건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으니까 야 문제에서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가 문제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나와. 그래서 답이 인수분해 안 돼요. 이게 답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가능성 중에서 공식 쓸 수 있는지 안 되고 특이한 경우 아니고 그럼 무조건 인수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럼 얘가 0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도 똑같아요. 18번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거 A, B, C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볼 건데요. 이게 잠깐만 19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 넘어 산이죠. 지금 17번 계산, 18번 계산, 19번 규칙성 추론.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것들로만 세팅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거든, 아이들이. 그다음에 20번은 뭐 7제곱, 7제곱, 7제곱 나오니까 막 그냥 당황스럽고. 일단 차수가 높으면 당황스럽고 뭐 이랬을 텐데. 자, 해볼게. 잘 봐. 19번 문제를 최대한 빨리 푸는 거는 니네가 이거를 다 대입해서 다 전개하고 다 정리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은 쌤이 복소수 단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복소수의 순환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잘 봐. 복소수의 순환성은요. 푸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뭐냐면 제곱, 제곱, 제곱 해가지고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시간을 어떻게 단축을 시킬 거냐. 그래서 우리가 쌤이 나중에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암기를 싹 시킬 거야. 즉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모양 나오면 세제곱하면 무조건 1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 굳이 세제곱을 해보지 않아도 그냥 1인 걸 알잖아. 그게 외워져야 돼, 얘들아. 이거 다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잘 보세요. 좌변에 나와 있는 게 루트 2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우변에 나와 있는 게 k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쌤은 얘를 어떻게 하냐? 합칠 거예요. 넘기세요. 나눠.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로 묶이고요. 1 플러스 i가 돼요. 이렇게 놓고 k제곱이고 얘가 1이 되는 걸 찾을 거야. 자, 왜 이걸 하냐면 잘 봐. 규칙성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숫자가 네모의 n제곱을 했을 때 뭐가 나올 때 1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을 해서 i 4제곱이 딱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기가 1로 반복이 돼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냐면 1이 언제 나오냐 이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꾸라. 그래서 한쪽을 뭘로 놔? 1로 놓는 거지. 가능하시죠? KK가 똑같으니까. 됐어? 그러면 근데 이거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대입을 제곱을 해버리면 또 복잡하니까요. 예를요 좀 식을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밑에가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를 해볼게.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i 하면 얼마 나와? 4 나와요. 1 더하기 3 돼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정리를 시키고 여기다가 k제곱을 한 거야. 됐니? 그럼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 근데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좀 해볼 거거든. 자, 그래서 내가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 봐. 그래서 내가 암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 첫 번째 모양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요거 있죠.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허근의 성질에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모양들은 외우시라는 거지. 이걸 언제 다 제곱하고 있냐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얘 세제곱하면 1 나와요. 그러면 얘는 6제곱을 하면 1이 나오는 형태가 되죠. 1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1이. 되니? 1이. 자, 그 다음에 저 친구 잘 봐. 저 친구 앞에 있는 거 요거 해볼까? 2분의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i거든. 니네 근데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2i죠. 이거 제곱하면 2i죠. 그지? 그럼 2i가 나오고요. 얘는 4가 나오죠. 얘 뭐 나와? 2 나오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요? i 나와요. 이것도 외우세요. 다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1 플러스 i에 제곱하면 2i 나온다는 건 알거든? 그러면 요거까지도 외우라는 거야. 2분의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i 하잖아. 이거 제곱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i가 돼서 i가 나와요. 됐어요? 유명한 형태예요, 쟤도. 알겠지?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i. 얘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되면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됐습니까? 이런 형태들을 많이 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풀 때 누구는 이만큼 계산한대. 누구는 딱 보고 아, 몇 제곱 하면 1이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가는 거지. 알겠니? 이거를 푸는 법을 모르진 않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해야겠다? 아, 제곱해봐야겠네? 이거잖아요. 그럼 아주 특이한 말도 안 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눈에 익혀둘 건 빠르게 익혀두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볼게요. 저기 나와 있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되네. 얘를 이렇게 주면 예쁜 규칙성을 가진 애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편하게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놔.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K제곱했을 때 나는 1이 나오는 거 찾자. 이거잖아. 되니?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봐. A랑 B를 곱했을 때 K제곱이야. K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데 K가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60 미만의 자연수. 그러면은 A랑 B를 곱한 게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때는 조건이 필요하지. K가 무슨 수일 때만? 짝수일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A랑 B를 곱했을 때 뭐가 돼요? 1이죠. 그럼 얘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지. 그럼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보면 이 경우를 찾자는 거죠. 둘 다 1이 되는 경우. 자, 그럼 둘 다 1이 되는 경우를 찾겠습니다. 자, A가 뭐였어요? 저 친구였어요. 즉 얘. 그럼 잘 봐. A 제곱이 뭐야? i야. A 4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네. A 8제곱은 뭐야? 1이야. 끝. 몇 번 돌아? 8번. 되네. 8번 돕니다. 자, 그 다음에 B 갈게요. B의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B의 6제곱이 얼마라고요? 1이요. 끝. 주기. 그럼 얘는 8번 도는 애고 얘는 6번 도는 애죠? 자, 이거 문제 뭐예요? 톱니바퀴 문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풀었던 거 톱니바퀴 문제 뭐 하면 돼요? 최소 공배수. 그럼 8과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24죠. 그죠? 따라서 K의 최소값 얼마야? 24가 되고 K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4의 배수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4, 48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60 미만이니까.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70이다 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됐죠? 확인하시고요. 자, 정리하시고 20번 갑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는 진짜 빨리 풀려요. 20번 문제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설명할 건데 잘 봐. 자, 20번 문제의 대원칙은 차수가 높으면 차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7제곱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7제곱이 나왔어. 난 7제곱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알겠니? 확신을 갖고 오면 돼. 출제 의도가 니네한테 정말 7번 곱해라 라고 하면 선생님이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야. 진짜 7번 곱하세요 이러면은 그건 니네가 계산기도 아니고, 그지? 자,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연습이 참
잘 잡혀 있으면 이 문제가 쉬워요. 자, 잘 보세요. 항등식은 미정계수를 찾는 거거든. 내일 내가 설명해 줄 거야. 다시 정리해 줄 때. 근데 항등식의 핵심은 미정계수를 찾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배우거든. 근데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지. 뭐랑 뭐가 있었어? 하나는 계수비교. 그죠? 하나는 수치 대입이야. 그러면 니네가 그건 다 알아. 자, 그럼 잘 봐. 계수 비교를 왜 해도 되니? 이걸 왜 해도 될까에 대한 거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무슨 법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가 아니라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 그게 뭘까를 니네가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쉬워. 근데 이게 약간 잘못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등식 문제 풀 때 얘를 계수 비교 써야 될까 아니면은 수치 대입 써야 될까 자꾸 양자택일의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항등식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조금 난이도 높은 애들은 전부 둘 다 써요. 둘 다 도구예요. 알겠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의 느낌이 아니라고. 됐니? 자, 그럼 잘 봐. 계수 비교를 쓸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항등식의 정의에 있어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 근거야. 그러니까 왼쪽 계수랑 오른쪽 계수가 어때? 같다고 놔도 상관이 없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치 대입이죠. 수치 대입은 왜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수치 대입은 왜 쓸 수 있어? 얘는 잘 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뭐든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뭐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그럼 그 말은 뭐야? 1 집어넣어도 되고 0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어도 되고 내 맘대로 넣어도 상관없다잖아. 그래서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니네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항등식은 일단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치 대입을 이용하면 나는 내가 내 맘대로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내 맘대로는 진짜 니네 맘대로 하면은 계산이 복잡해질 거 아니야. 선생님, 저는 삐리어 100 넣고 싶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물론 100 넣어도 성립은 해. 근데 우리가 답을 찾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 맞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걸 찾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해보자. 첫 번째. 문제의 식이요. 등식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거든. 그 다음에 얘가 x, 잘 봐.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맞아? 그럼 여기서 식이 3개가 나와.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제로라는 게 나와요. 전개하시면 되죠. 근거계수와의 관계.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입니다. 3개를 더해요. 2개 곱해서 해. 그럼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a랑 b랑 c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요. 미안. 1이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네요. 네. 얘가 마이너스 1이군요. 그러면 1이 나오죠. 그래서 네. 이렇게. 왜냐면 마이너스 ABC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ABC는 1이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얼추 찾거든? 그러고 나서 또 보는 거야. 7제곱 어떻게 구하지? 이거 갖다가 그럼 곱셈 공식 7제곱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잘 봐.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거에 착안해서 나 여기를 이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뭐 대입하면 돼? A 대입하거나 B 대입하거나 C 대입하면 돼. 그래서 내가 A라고 대입할게.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와? 제로라는,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수를 다운시키는 도구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는 0이 되는 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봐. a 세제곱이 뭐가 돼요? 1-a가 돼요. 그러면 6제곱을 하시면 양변 제곱하시면 되니까 1-2a가 되고 더하기 a 제곱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a 7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1 아이고 양변에 a를 곱하면 되니까 a-2a 제곱이 되고 더하기 뭐가 돼요? a 세제곱이 되는데 아하! a 세제곱이 1-a니까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1-2a 제곱이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끝. 이렇게 차수를 다운시키는 거야. 그래서 7제곱 더하기 7제곱 더하기 7제곱을 했을 때 물론 항이 2개만 있다면 공식이 있거든. 곱셈공식, 변형공식이 있어요. a7제곱 더하기 b7제곱 구하는 거. 그죠? 세제곱이랑 4제곱 곱한 다음에 세제곱 세제곱 해가지고 빼주는 거. 그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7제곱이 나왔을 때는 요 차수를 내리는 도구를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하는 a7제곱과 b7제곱과 c7제곱은 3 마이너스 2배의 구조가 동일할 테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지? 근데 요거는 이제 계산해 주시면 저기 3개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곱셈공식 변형 쓰시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얼마다? 7이다.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깔끔하게 풀리죠.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첫날이라서 뭐 숙제 내준 것도 없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를 기출문제를 갖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기출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뭐 손도 못 댈 것 같은 문제는 최근의 경향은 아니에요. 최근의 트렌드는요, 최근의 학교 내신의 트렌드는 적당히 어려운 선에서 냅니다. 막 진짜 100점 박용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편하게 생각해. 너도 못 풀고 나도 못 풀고 다 못 풀고. 학교 시험의 만점은 95.7.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진짜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시간 내에 절대 못 푸는 거. 근데 요새 트렌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산 연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조심하라고? 실수 조심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릴 거고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 근거로 빠르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네.